저는 숫자에 밝은 사람입니다.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고 결혼 전에는 증권사에서 일했습니다. 남편과 이혼한 뒤 받은 위자료와 재산 분할 금액이 20억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관리하는 데 신중했습니다. 주식은 직접 소액으로만 했고 나머지는 정기예금이나 채권 같은 안전한 곳에 넣어뒀습니다. 수익률이 낮아도 괜찮았습니다. 잃지 않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저는 박지연입니다. 48살 서울 강남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혼한 지 3년이 됐습니다. 전 남편 이영주는 대기업 임원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반듯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이혼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끝냈습니다. 딸 이수아가 22살로 대학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수아와 둘이서 강남의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조용하고 안정된 생활이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강준혁을 처음 만난 것은 지인 오세정의 소개였습니다. 오세정은 제 오래된 지인이었습니다. 강남 맘카페에서 알게 된 사이였지만 아이들 학교가 같았고 몇 번 모임을 함께 하면서 친해졌습니다. 오세정이 어느 날 말했습니다. 지연 씨, 나 요즘 투자 잘 되는 곳 알고 있는데 한번 들어봐요. 제가 아는 분인데 전직 증권맨이고 정말 실력 있어요. 수익률도 보장이 돼요. 저는 처음엔 관심이 없었습니다. 수익률 보장이라는 말 자체가 제가 금융업계에서 배운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오세정이 몇 번 더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넣었어요. 진짜예요. 벌써 수익이 났어요. 그리고 강준혁이 직접 연락을 해왔습니다. 강준혁은 52살의 남자였습니다. 첫 인상이 좋았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안정적이었고 말에 허풍이 없었습니다. 만남 자리에서 그는 자신의 투자 이력을 조용하게 설명했습니다.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험 요소를 먼저 언급했습니다. 그 점이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사기꾼들은 좋은 것만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은 달랐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5천만 원만 넣었습니다. 테스트였습니다. 2달 뒤 500만 원의 수익이 났습니다. 강준혁이 수익 내역과 함께 상세한 운용 보고서를 보내왔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보고서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꼼꼼하게 읽었습니다. 이상한 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3달이 더 지났습니다. 수익이 또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점점 금액을 늘렸습니다. 정기예금을 해약했습니다. 채권도 팔았습니다. 마지막에 20억 전부를 강준혁에게 맡겼습니다. 그날 계약서에 사인을 하면서 강준혁이 말했습니다. 박지연 씨, 원금은 절대 건드리지 않아요. 제가 보장합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 말이 제 인생에서 가장 비싼 말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연락 지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강준혁은 매달 운용 보고서를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달부터 보고서가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사흘, 그 다음엔 일주일. 저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답장이 늦게 왔습니다. 바빠서요. 다음 주에 드릴게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보고서가 왔습니다. 내용은 이전과 비슷했습니다. 저는 안심했습니다. 그 다음 달이었습니다. 강준혁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번 달 보고서 언제 나와요? 답장이 없었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이 됐습니다. 강준혁이 받았습니다. 요즘 해외 출장 중이에요. 곧 연락드릴게요.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사흘 뒤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답장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틀 뒤 강준혁 사무실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번호였습니다. 연결이 됐습니다. 하지만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강준혁 대표님 연결해달라고 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강 대표님은 지금 여기 안 계세요. 저는 언제 오냐고 물었습니다. 그분 한동안 안 오실 것 같아요. 사무실이 비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손에 쥔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사무실이 비었습니다. 한동안 안 올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즉시 강준혁 사무실이 있다는 건물로 향했습니다. 강남 한복판의 오피스 빌딩이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확인했습니다. 해당 호수의 임대 계약이 지난달 말일로 종료됐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임대 계약 종료. 연락 두절. 20억. 빌딩을 나와 차에 탔습니다. 핸들을 잡고 한참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지난 1년의 기억들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처음 만남, 꼼꼼한 보고서, 들어온 수익, 쌓인 신뢰, 그리고 20억.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아직 울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오세정에게 전화했습니다. 연결이 됐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정 씨, 강준혁 씨 연락돼요. 오세정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저도 연락이 안 돼요. 왜 그러죠? 목소리가 놀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놀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사무실도 비었어요. 그냥 연락이 안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오세정이 말했습니다. 설마요. 잠깐만요. 제가 알아볼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차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강남 한복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20억이 사라졌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울거나 소리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찾아야 했습니다. 반드시. 오세정을 직접 만난 것은 강준혁 사무실이 비어 있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 날이었습니다. 저는 오세정에게 만나자고 했습니다. 오세정은 선뜻 응했습니다. 강남의 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오세정의 표정은 걱정스러워 보였습니다. 지연 씨, 저도 너무 황당해요. 어떻게 된 일인지. 저는 오세정을 바라봤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 아래에 무언가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세정 씨는 강준혁 씨한테 얼마 맡겼어요? 오세정이 말했습니다. 저는 2천만 원이요. 크지 않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세정 씨가 저한테 강준혁 씨를 소개해 준 게 언제였죠? 오세정이 말했습니다. 작년 봄이었잖아요. 왜요? 저는 말했습니다. 그 전에 강준혁 씨 얼마나 알고 지냈어요? 오세정이 잠깐 멈췄습니다. 한 2년쯤요. 동창 모임에서 알게 됐어요. 저는 그 답을 들으면서 수첩에 적었습니다. 2년 지인, 동창 모임, 2천만 원. 저는 숫자에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읽는 것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었습니다. 오세정이 대답하기 전에 잠깐 멈춘 것, 2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너무 구체적으로 바로 나온 것, 그리고 크지 않다는 말을 굳이 덧붙인 것.
그것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는 카페를 나오면서 결심했습니다. 오세정을 지금 당장 의심하는 것은 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오세정이 강준혁을 소개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이 사건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강준혁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모든 것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름, 나이, 전직 증권맨이라는 이력, 처음 받은 명함을 꺼냈습니다. 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JK자산운용. 저는 그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금융감독원 등록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손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미등록된 투자업체. 저는 처음에 왜 이것을 확인하지 않았는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숫자에 밝다고 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신뢰가 눈을 가렸습니다. 오세정이라는 오래된 지인의 소개였고 1년 동안 수익이 났기 때문에 기본 검증을 건너뛰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이 분했습니다. 돈을 잃은 것보다 제 자신이 분했습니다. 그날 밤 딸 이수아가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 22살의 이수아는 눈치가 빠른 아이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컸습니다. 저는 이수아에게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투자한 돈이 문제가 생겼어. 이수아가 굳었습니다. 얼마요? 저는 말했습니다. 많아. 이수아가 말했습니다. 엄마,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말했습니다. 신고는 할 거야. 하지만 그 전에 내가 먼저 파악해야 해. 이수아가 말했습니다. 제가 도울게요. 저는 이수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아이가 있었습니다. 돈이 사라졌다는 것을 완전히 실감한 것은 사흘 뒤였습니다. 강준혁의 핸드폰은 여전히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은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계약서를 다시 꺼냈습니다. 처음 계약할 때 받은 서류였습니다. 꼼꼼하게 읽었습니다. 이번엔 처음 읽을 때와 다른 눈으로 읽었습니다. 의심하는 눈으로 읽었습니다. 그러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서에는 투자 원금 반환 조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조항에 예외 조건이 5가지나 붙어 있었습니다. 시장 급변, 예측 불가 손실, 천재지변, 운용 불가 상황,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약자의 조기 해지 요청. 사실상 어떤 상황에서도 원금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계약할 때 이 조항들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형식적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강준혁의 말을 믿었으니까요. 이수아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JK자산운용 찾아봤는데요. 저는 무슨 내용이냐고 물었습니다. 이수아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이 회사 사업자 등록은 돼 있는데 설립된 지 3년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등록 주소가 이상해요. 강남이 아니라 다른 구의 작은 사무실로 돼 있어요. 이수아가 화면을 내리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엄마, 강준혁이라는 이름으로 검색하면 다른 것도 나와요. 저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오래된 온라인 카페 글이었습니다. 4년 전 글이었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강준혁이라는 사람한테 투자했다가 돈을 잃었습니다. 혹시 아는 분 있으신가요? 댓글이 3개 달려 있었습니다. 저도 피해자입니다. 저도요. 저도 같은 사람한테 당했어요. 저는 그 화면을 보면서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4년 전에도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강준혁은 이미 전과가 있는 사기꾼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오세정의 소개라는 이유만으로
1년간의 수익이라는 이유만으로 믿었습니다. 저는 이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이 글 캡처해도 댓글 단 사람들도 확인해봐. 혹시 연락할 수 있는지. 이수아가 고개를 끄덕이며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금액을 정확하게 계산했습니다. 처음 넣은 5천만 원, 그 다음 늘린 금액들, 정기예금 해약한 것, 채권 판 것, 전부 더하면 23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들어온 수익은 이미 재투자했기 때문에 결국 23억 5천만 원이 강준혁의 손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수첩에 적었습니다. 23억 5천만 원. 이혼 후 3년 동안 지켜온 전 재산이었습니다. 딸과 제가 앞으로 살아갈 돈이었습니다. 이수아 대학원 학비도 제가 노후에 쓸 돈도 전부 그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강준혁은 지금 어디 있는지, 돈은 어디로 갔는지, 그리고 오세정은 이 일에서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경찰 신고는 오늘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제가 먼저 파악해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23억 5천만 원은 반드시 찾을 것입니다. 저는 숫자에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밝음을 제대로 써야 할 때였습니다. 경찰 신고는 강준혁 사무실이 비어 있다는 것을 확인한 지 나흘째 되는 날 했습니다. 강남경찰서 민원실이었습니다. 저는 계약서와 입금 내역, 통장 거래 내역을 모두 출력해서 가져갔습니다. 담당 형사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꼼꼼하게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금액이 크네요. 저는 말했습니다. 23억 5천만 원입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유사수 신행위 관련 고소장 작성해 드릴게요. 수사 시작되면 연락드립니다. 저는 고소장을 작성하면서 생각했습니다. 경찰 수사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강준혁이 돈을 더 멀리 빼돌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경찰 수사와 별개로 제가 직접 움직여야 했습니다. 오래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경찰서를 나와 이수아에게 전화했습니다. 이수아야, 그 피해자 게시글에 댓글 단 사람들 연락처 찾았어. 이수아가 말했습니다. 한 명은 이메일 주소 찾았어요. 나머지 2명은 아직이에요. 저는 말했습니다. 그 이메일로 먼저 연락해봐. 정중하게. 이틀 뒤 답장이 왔습니다. 피해자 중 한 명인 최인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4년 전에 강준혁에게 5천만 원을 맡겼다가 잃었다고 했습니다. 당시 경찰에 신고했지만 강준혁이 잠적해버려서 수사가 흐지부지 됐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수아를 통해 최인호에게 제 연락처를 알렸습니다. 전화 통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최인호가 말했습니다. 강준혁 그 자식 또 같은 짓을 했군요. 목소리에서 분노와 씁쓸함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저는 당시 상황을 물었습니다. 최인호가 말했습니다. 저도 지인 소개로 알게 됐어요. 처음엔 수익이 나더라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연락이 끊겼어요. 사무실도 없어지고 지연 씨와 똑같은 패턴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수첩에 받아 적었습니다. 지인 소개, 초기 수익, 갑작스러운 잠적 같은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강준혁은 이 방식을 4년 전에 이미 한 번 성공적으로 써먹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같은 방식으로 더 큰 금액을 가져갔습니다. 최인호가 말했습니다. 지인 소개가 누구였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오세정이라는 사람이에요. 최인호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저도 소개해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나중에 보니까 강준혁이랑 아는 사이였어요.
소개자가 공모자였을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소개자가 공모자. 최인호가 했던 그 말이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오세정. 저는 오세정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2천만 원밖에 안 넣었다고 했습니다. 크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강준혁이 사라진 뒤 놀란 척했습니다. 하지만 놀란 척이었다면 어떨까요? 저는 수첩을 폈습니다. 오세정 관련 의심사항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강준혁 소개자 2천만 원만 넣었다고 주장. 강준혁과 2년 지인이라고 함. 강준혁 잠적 후 놀라는 척.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었습니다. 확인 필요. 강준혁의 돈이 어디로 갔는지를 추적하는 것은 제 혼자 힘으로는 어려웠습니다. 저는 금융 지식이 있었지만 계좌 추적이나 자금 흐름 분석은 전문적인 영역이었습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됐지만 담당 형사가 말했듯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더 빠른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이수아가 찾아온 것이 그 즈음이었습니다. 엄마, 이 사람 알아요. 노트북 화면에 한 남자의 프로필이 떠 있었습니다. 최재명, 나이 50, 전직 금융감독원 조사관 출신으로 현재 금융사기 전문 자문가로 활동 중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이수아가 말했습니다. 금융사기 피해자들이 이분한테 도움받았다는 후기가 많아요. 저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최재명의 이력이 길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15년을 일했고 그 이후 독립해서 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도왔습니다. 저는 연락처를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재명은 목소리가 굵고 말이 간결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최재명이 들으면서 두어 번 확인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JK자산운용, 강준혁, 23억 5천만 원, 1년간의 운용. 다 듣고 나서 말했습니다. 만나서 서류 보여주세요. 사흘 뒤 최재명을 만났습니다. 강남의 조용한 사무실이었습니다. 최재명은 제가 가져간 서류들을 한 장씩 들여다봤습니다. 계약서, 운용보고서, 입출금 내역, 그리고 이수아가 찾아낸 4년 전 피해자글 꼼꼼하게 봤습니다.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최재명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지연 씨, 이 보고서들 보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재명이 말했습니다. 이 보고서들이 가짜예요. 저는 멈췄습니다. 최재명이 설명했습니다. 실제 수익이 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보고서에 나오는 자산 운용 내역이 실제 금융시장 데이터와 맞지 않아요. 특정 날짜에 이런 수익이 났을 수 없는 시장 상황이었어요. 처음부터 가짜 보고서였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부터 가짜였습니다. 1년 동안 들어온 수익도 제 원금에서 일부를 떼어서 돌려준 것이었습니다. 전형적인 폰지 사기였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폰지 사기가 무엇인지. 하지만 내가 당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최재명이 말했습니다. 강준혁이 자금을 어디로 빼돌렸는지는 계좌 추적이 필요한데 제가 아는 방식으로 일부 추적이 가능합니다. 해외 계좌로 옮겼을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물었습니다. 찾을 수 있어요. 최재명이 말했습니다. 전부 다 찾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일부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강준혁의 국내 자산이 남아있다면 가압류 신청을 빨리 해야 해요. 저는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해요? 최재명이 말했습니다. 변호사 선임해서 오늘 바로 가압류 신청해요. 시간이 없어요. 저는 사무실을 나오면서 이수아에게 전화했습니다. 최재명 선생님 만났어. 지금 변호사 알아봐야 해. 이수아가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법학과 교수님한테 연락해 볼게요.
변호사 소개 부탁드려도 되는지. 저는 말했습니다. 빨리. 이수아가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전화를 끊고 걸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팀이 생겼습니다. 최재명이 자금 추적을 하고 변호사가 법적 절차를 밟고 이수아가 정보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체를 지휘할 것이었습니다. 23억 5천만 원. 반드시 찾을 것입니다. 가압류 신청은 변호사를 통해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수아가 연결해준 변호사는 45살의 경제범죄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서류를 검토하더니 당일 바로 움직였습니다. 강준혁 명의로 된 국내 부동산과 금융계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이 법원에 접수됐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강준혁이 국내에 자산을 남겨뒀다면 이걸로 묶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해외로 이미 빠져나갔다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가압류가 진행되는 동안 최재명과 함께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는 작업을 병행했습니다. 최재명이 강준혁이 사용한 법인 계좌들을 하나씩 분석했습니다. 입금 내역과 출금 내역을 대조했습니다. 최재명이 말했습니다. 박지연 씨 돈이 들어간 계좌에서 이 계좌로 옮겨갔고 여기서 다시 3개의 계좌로 분산됐어요. 그중 2개는 국내 차명 계좌일 가능성이 있고 하나는 해외 법인 계좌로 가는 것 같아요. 차명 계좌.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수첩에 적었습니다. 차명 계좌라면 다른 사람 이름을 빌린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추적해야 했습니다. 최재명이 말했습니다. 차명 계좌 명의자를 찾으면 강준혁의 실제 자금 규모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 무렵 이수아가 들어왔습니다. 노트북을 들고 표정이 달랐습니다. 엄마, 이것 좀 봐요. 저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SNS 화면이었습니다. 이수아가 말했습니다. 강준혁 이름으로 검색하다가 발견했는데요. 이 계정 봐요. 화면에는 인스타그램 계정이 있었습니다. 계정 이름은 영어 이니셜이었습니다. 하지만 게시물들을 보면서 저는 멈췄습니다.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 해외여행 사진, 고급 차량, 그리고 게시물 속 남자의 뒷모습과 측면이 가끔 보였습니다. 이수아가 말했습니다. 이 뒷모습이 강준혁이랑 닮은 것 같아서요. 체형이랑 머리 스타일이요. 그리고 이 사진들 위치 태그를 확인했는데 국내예요. 저는 그 말에 손이 멈췄습니다. 국내. 강준혁이 해외로 도망간 것이 아닐 수 있었습니다. 아직 국내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사진들을 하나씩 들여다봤습니다. 레스토랑 이름이 보이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날짜 태그가 있었습니다. 강준혁 사무실이 비어진 이후의 날짜였습니다. 저는 이수아를 바라봤습니다. 잘했어. 이수아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 사람이 강준혁이 맞으면 숨지 않고 그냥 강남에 있는 거예요. 피해자들이 신고해봤자 잡히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저는 말했습니다. 그럴 수 있어. 4년 전에도 잠적했다가 안 잡혔으니까. 이수아가 말했습니다. 엄마, 그러면 제가 이 계정 계속 모니터링 할게요. 위치가 또 나오면 바로 알려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최재명에게 이 계정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최재명이 말했습니다. 박지연 씨, 이거 경찰 담당 형사한테도 바로 알려요. 위치 정보가 나오면 체포영장 발부로 이어질 수 있어요. 저는 바로 형사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날 밤 이수아가 말했습니다. 엄마, 무섭지 않아요. 저는 이수아를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가 학업을 제쳐두고 엄마를 위해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수아야, 고마워. 이수아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더 고생하잖아요. 저는 말했습니다. 무섭지 않아. 찾을 거야. 오세정이 공모자였다는 것이 드러난 것은 예상치 못한 경로에서였습니다. 이수아가 강준혁 SNS 계정을 계속 모니터링하는 동안 저는 오세정에 대한 조사를 별도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최재명에게 오세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개자가 공모자일 수 있다는 의심을요. 최재명이 말했습니다. 공모자라면 수수료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박지연 씨가 맡긴 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개비 명목으로요. 그걸 확인할 수 있으면 공모 입증이 가능해요. 어떻게 확인하냐고 물었습니다. 최재명이 말했습니다. 강준혁 계좌에서 오세정 명의나 오세정 남편 명의로 나간 돈이 있는지 확인하면 돼요. 저는 변호사에게 이 부분을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오세정 쪽에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오세정이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지연 씨, 저 어제 강준혁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표정을 관리하면서 물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오세정이 말했습니다. 일이 잘못됐다고 죄송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저는 말했습니다. 세정 씨, 그 연락 바로 경찰에 알려야 해요. 마지막으로 연결된 번호 알 수 있어요. 오세정이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번호가 모르는 번호였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그 번호 저한테 주세요. 오세정이 문자로 번호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바로 형사에게 전달했습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추적해 볼게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최재명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지연 씨, 강준혁 계좌에서 나간 내역 중에 흥미로운 게 있어요. 저는 바로 달려갔습니다. 최재명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강준혁이 운용하던 계좌에서 박지연 씨가 첫 투자를 한 직후 500만 원이 이체된 내역이 있어요. 수취인이 황민성이에요. 저는 그 이름을 들으면서 멈췄습니다. 황민성, 오세정의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오세정 남편 명의 계좌로 돈이 들어갔습니다. 최재명이 말했습니다. 아마 오세정이 남편 계좌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본인 명의로 받으면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증거가 되니까요. 저는 그 내역을 봤습니다. 500만 원. 제가 처음 넣은 5천만 원의 10%였습니다. 소개비였습니다. 그 다음 이체 내역도 있었습니다. 제가 금액을 늘릴 때마다 정확히 제가 입금한 날 직후에 황민성 계좌로 일정 비율의 금액이 이체됐습니다. 마지막 20억을 맡긴 직후에는 2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오세정은 제가 맡긴 금액의 1%를 매번 소개비로 받고 있었습니다. 1년 동안 처음부터 저는 그 내역을 들여다보면서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오세정은 강준혁의 공모자였습니다. 처음부터 놀란 척했던 것도 자신도 2천만 원 피해자라고 했던 것도 전부 연기였습니다. 2천만 원은 강준혁이 오세정에게 뒤에서 돌려준 돈이었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저는 오세정이 저에게 말했던 것들을 되짚었습니다. 크지 않아요. 저도 피해자예요. 저도 연락이 안 돼요.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최재명에게 말했습니다. 이 내역 변호사한테 전달해 주세요. 오세정도 공범으로 고소해야 해요. 최재명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습니다. 박지연 씨, 이거 사기 방조가 아니라 사기 공범이에요. 처벌이 달라요. 저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걸으면서 오세정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강남 카페에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던 그 얼굴. 저도 피해자예요. 하던 목소리. 저는 그 얼굴과 목소리가 이제 다르게 읽혔습니다. 완벽하게 준비된 연기였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연기도 숫자 앞에서는 무너집니다. 저는 숫자의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경찰 담당 형사에게서 연락이 온 것은 강준혁 SNS를 제보한 지 열흘쯤 지난 뒤였습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박지연 씨, 검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 사건 관련해서 이미 수사 중인 건이 있다고요. 저는 멈췄습니다. 이미 수사 중인 건? 형사가 말했습니다. 강남지검 윤서진 검사님이 박지연 씨를 만나고 싶다고 하세요. 저는 말했습니다. 언제요? 형사가 말했습니다. 내일 오전에 가능하세요. 다음 날 강남지검을 찾았습니다. 윤서진 검사는 44살의 여자였습니다. 인상이 날카롭고 말이 간결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앉으라고 하더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지연 씨, 강준혁 알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서진이 말했습니다. 저 강준혁 3년째 추적하고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췄습니다. 3년. 윤서진이 말했습니다. 강준혁이 4년 전 잠적했다가 2년 전에 다시 나타났어요. 이름을 조금 바꾸고 회사 이름을 바꿔서 똑같은 방식으로 피해자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계속 수사를 해왔는데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해서 체포영장을 못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박지연 씨가 제보한 SNS 계정이 강준혁과 동일인임을 확인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체포할 수 있어요? 윤서진이 말했습니다. 영장 신청 중이에요. 그런데 박지연 씨, 제가 도움이 필요해요. 저는 물었습니다. 어떤 도움이요? 윤서진이 말했습니다. 박지연 씨가 모은 자료들이요. 계좌 이체 내역, 보고서, 조작 증거, 오세정 관련 황민성 계좌 내역. 이것들이 저한테 필요한 결정적 증거예요. 법원에 영장 신청할 때 제출하면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이 훨씬 높아져요. 저는 말했습니다. 다 드릴게요. 윤서진이 처음으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감사해요. 그리고 박지연 씨, 한 가지 더요. 강준혁이 국내에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움직일 수 있어요. 대신 미리 알려드리기 어렵고요. 체포가 되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찰청을 나오면서 처음으로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혼자 파헤쳐온 것들이 검찰 수사와 만났습니다. 최재명의 자금 추적, 이수아의 SNS 발견, 변호사의 가압류 신청, 그리고 윤서진의 3년 수사. 모든 것이 한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나흘 뒤 윤서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강준혁 체포했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준혁이 잡혔습니다. 이수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강준혁 잡혔어? 이수아의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엄마, 진짜요. 잘 됐다. 최재명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최재명이 말했습니다. 박지연 씨, 이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돼요. 자산 회수가 관건이에요. 저는 말했습니다. 알아요. 준비됐어요. 강준혁이 체포된 다음 날 저는 오세정에게 연락했습니다. 만나자고 했습니다. 오세정이 응했습니다.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저는 그 자연스러움이 오히려 소름이 돋았습니다. 강준혁이 체포됐다는 뉴스가 아직 알려지기 전이었습니다. 오세정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오세정이 말했습니다. 지연 씨, 요즘 어때요? 많이 힘들죠? 저는 오세정을 바라봤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1년 동안 봐온 그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세정 씨, 강준혁 잡혔어요. 어제. 오세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 변화가 0.5초도 안 됐지만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세정이 말했습니다. 진짜요. 다행이다. 지연 씨 이제 돈 받을 수 있겠네요.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정 씨, 저 오세정 씨도 고소했어요. 오세정이 완전히 굳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황민성 씨 계좌로 들어간 돈 확인했어요. 제가 강준혁한테 돈 넣을 때마다 1%씩 들어갔더라고요. 1년치 다 확인했어요. 오세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죠. 강준혁이 사기꾼인 거. 오세정이 말했습니다. 지연 씨, 나는 정말 몰랐어요. 그 돈은 남편이 다른 데서. 저는 말했습니다. 세정 씨, 그 해명은 법정에서 하세요. 저는 이미 다 가지고 있어요. 오세정이 의자에서 힘이 빠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세정을 내려다보면서 말했습니다. 세정 씨, 우리 몇 년 알고 지냈잖아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는 알죠. 숫자 앞에서는 거짓말이 안 된다는 것도요. 오세정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카페를 나왔습니다. 바깥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저는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모든 패를 꺼냈습니다. 강준혁은 구속됐고 오세정도 고소됐습니다. 자금 추적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법정이 남았습니다. 그날 저녁 이수아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오세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수아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진짜 나쁜 사람이다. 저는 말했습니다. 그래. 이수아가 말했습니다. 엄마, 끝까지 갈 거죠? 저는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이수아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번 일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뭔데? 이수아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생각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에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 엄마잖아. 그날 밤 저는 수첩을 폈습니다. 지금까지의 경과를 정리했습니다. 강준혁 체포, 오세정 고소, 가압류 진행 중, 자금 추적 진행 중, 윤서진 검사 공조, 그리고 아직 남은 것을 적었습니다. 법정, 자산 회수,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덮으면서 생각했습니다. 23억 5천만 원. 반드시 찾습니다. 강준혁의 첫 번째 재판 기일은 체포 후 한 달 반이 지난 뒤였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오래전부터 입고 싶었던 진한 남색 재킷을 꺼냈습니다. 단정하고 차분한 색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48살의 얼굴이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많이 야위었습니다. 눈밑이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어느 때보다 선명했습니다. 저는 거울 속 제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끝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작합니다. 법원에는 변호사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최재명도 왔습니다. 윤서진 검사도 검사석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수아도 왔습니다. 방청석에서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준혁이 들어왔습니다. 52살의 남자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안정적이고 신뢰감 있던 인상이 아니었습니다. 눈빛이 흐릿하고 어깨가 처져 있었습니다. 저는 강준혁을 바라봤습니다. 그 사람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강준혁이 시선을 내렸습니다. 저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윤서진 검사가 공소사실을 읽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피해자 수는 저를 포함해 총 12명이었습니다. 피해 금액을 합산하면
47억이 넘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들으면서 처음으로 제가 혼자 당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강준혁이 4년 전 잠적 이후에도 계속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를 만들어 왔습니다. 윤서진 검사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저와 최재명이 함께 정리한 자금 흐름 분석 자료, 보고서, 조작 증거, 가짜 운용 내역, 차명 계좌 추적 결과, 그리고 이수아가 찾아낸 SNS 게시물들까지 방대한 자료였습니다. 강준혁 측 변호사가 이의를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증거를 받아들였습니다. 강준혁 측은 투자 실패였을 뿐 사기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장 상황이 예상 밖으로 흘러 손실이 났고 잠적한 것은 협박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윤서진 검사가 조용하고 단호하게 반박했습니다. 처음부터 가짜였던 운용보고서, 설립 3년 된 미등록법인, 4년 전 동일수법의 잠적, 하나씩 짚으면서 강준혁의 주장을 무너뜨렸습니다. 재판부가 추가 심리를 결정했습니다. 다음 기일이 잡혔습니다. 법원을 나오면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어요. 첫 기일치고는 강준혁 측이 많이 흔들렸어요. 윤서진 검사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박지연 씨, 준비한 자료들 덕분에 오늘 재판이 효과적이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검사님이 3년 추적하신 덕분이죠. 윤서진이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끝냅시다. 오세정의 공범 재판은 별도로 진행됐습니다. 오세정은 자신은 피해자이며 황민성 계좌로 들어온 돈은 다른 거래에서 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최재명이 정리한 이체 내역은 명확했습니다. 제가 강준혁에게 돈을 넣은 날짜와 황민성 계좌로 돈이 들어온 날짜가 12번 모두 일치했습니다. 우연으로 설명할 수 없는 패턴이었습니다. 오세정 남편 황민성이 아내의 재판 소식을 알게 된 것은 그 무렵이었습니다. 황민성이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지연 씨, 저는 정말 몰랐어요. 제 계좌로 그런 돈이 들어온 줄 몰랐어요. 저는 황민성의 말을 들으면서 이 사람이 공모자가 아니라 오히려 오세정에게 이용당한 피해자일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황민성 씨, 알고 계신 것 있으면 수사관에게 진술해 주세요. 그것이 오히려 황민성 씨를 도울 수 있어요. 두 번째 재판 기일에서 강준혁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윤서진 검사가 새로운 증거를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최재명이 추적한 해외 계좌 관련 자료였습니다. 강준혁이 피해자들의 자금을 홍콩과 싱가포르 법인 계좌로 분산 이체한 내역이었습니다. 최재명이 금융감독원 출신 인맥을 통해 국제 금융 정보를 확보한 결과였습니다. 강준혁이 국내에서 잠적하는 동안 해외 계좌에서 일부 자금을 사용한 내역도 함께였습니다. 강준혁 측 변호사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자신감 있게 반박하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습니다. 재판부가 해외 계좌 관련 국제사법 공조 절차를 명령했습니다. 그것은 강준혁의 해외 자금이 동결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강준혁이 흔들린 것은 바로 그 다음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복도를 나오는 길에 강준혁 측 변호사가 저희 변호사에게 다가왔습니다. 합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건을 들어봐요. 강준혁 측이 제시한 조건은 이랬습니다. 피해 금액의 60%를 우선 반환하고 나머지는 분할 상환하는 대신 형사 처벌을 경감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거절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합의를 하면 돈을 빠르게 돌려받을 수 있어요. 재판이 길어지면 시간이 걸려요. 저는 말했습니다. 강준혁이 처벌받지 않으면
나중에 또 다른 피해자가 생겨요. 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변호사가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 무렵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강준혁의 또 다른 피해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윤서진 검사 수사가 언론에 알려지면서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하나씩 나타났습니다. 3년 전에 당한 사람, 2년 전에 당한 사람, 그리고 저와 비슷한 시기에 당한 사람들. 피해자 수가 12명에서 23명으로 늘었습니다. 총 피해 금액은 100억을 넘었습니다. 100억? 저는 그 숫자를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강준혁이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을 속여왔는지를 보여주는 숫자였습니다. 오세정처럼 공모한 소개자도 저만의 경우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소개자가 있었고 그 소개자들 중 일부가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강준혁이 세 번째로 흔들린 것은 오세정이 수사에 협조하기 시작하면서였습니다. 황민성이 아내에게 압박을 넣었습니다. 오세정이 결국 검찰에 출석해서 일부 진술을 했습니다. 자신이 소개비를 받은 것은 맞지만 강준혁이 사기꾼인 줄 몰랐다는 주장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그 진술 과정에서 강준혁의 사무실 임대료를 오세정이 본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내역이 드러났습니다. 단순한 소개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공범이었습니다. 오세정의 진술이 오히려 강준혁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책임을 미루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강준혁은 오세정이 주도적으로 피해자를 모아왔다고 주장했고 오세정은 강준혁의 지시에 따른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법정에서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생각했습니다. 공모자들이 서로를 배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무너짐의 시작이었습니다. 최재명이 말했습니다. 박지연 씨, 해외 계좌 동결이 시작됐어요. 싱가포르 쪽 계좌가 먼저 묶였어요. 그 안에 있는 금액이 확인됐는데 상당해요. 국내 가압류까지 합치면 피해 금액의 상당 부분은 회수 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23억 5천만 원. 전부는 아닐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당 부분은 돌아올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수아와 마주 앉았습니다. 이수아가 말했습니다. 엄마,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수아가 말했습니다. 엄마, 힘들었죠? 저는 말했습니다. 응. 그런데 수아야, 엄마 혼자였으면 여기까지 못 왔어. 이수아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다 한 거잖아요. 저는 말했습니다. 내가 강준혁 SNS 찾아낸 거야. 그게 없었으면 체포도 없었어. 이수아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에서 올라오는 웃음이었습니다. 판결날은 봄이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된 날로부터 8달이 지나 있었습니다. 강준혁이 체포되던 날부터 헤아리면 10달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준혁 사무실이 비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던 날로부터는 거의 1년이었습니다. 저는 그 1년을 되짚으면서 옷을 입었습니다. 특별히 고른 옷은 없었습니다. 그냥 깨끗하고 단정한 옷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오늘 법정에서 빛나야 하는 것은 제 옷이 아니라 1년 동안 제가 모은 증거들이었으니까요. 법원 앞에서 이수아를 만났습니다. 이수아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을 잡고 법원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최재명도 왔습니다. 변호사도 있었습니다. 윤서진 검사는 검사석에 이미 앉아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들을 한 번씩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1년 동안 저와 함께 싸워왔습니다. 강준혁이 들어왔습니다. 1년 전에 처음 만났을 때와 너무 달랐습니다. 그때는 목소리가 낮고 안정적이었고 신뢰감이 넘쳤습니다. 지금은 어깨가 완전히 처져 있었고 눈빛이 공허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분노가 올라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분노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래된 무언가가 끝나가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판사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판결은 길었습니다. 판사가 판결 이유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강준혁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법정에서 처벌 수위가 읽히는 순간 방청석에서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피해자들의 탄식인지 안도인지 알 수 없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정면을 바라봤습니다. 오세정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습니다. 적극적인 공모보다는 소개 및 방조 역할이 주된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저는 그 판결을 들으면서 잠시 생각했습니다. 오세정에게는 형보다 더 무거운 것이 남을 것이었습니다. 황민성과의 관계, 이웃들의 시선, 그리고 자신이 한 일에 대한 기억, 그것들이 오세정에게 더 오래 남을 것이었습니다. 자산 회수 관련해서는 강준혁 명의의 국내 부동산과 금융자산에 대한 몰수 및 추징이 명령됐습니다. 싱가포르 해외 계좌 동결 금액도 국제사법 공조 절차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분배하는 과정이 시작됐습니다. 최재명이 예상한 대로 전액 회수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총 피해 금액의 70% 이상이 회수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저의 23억 5천만 원 중 70%라면 16억이 넘었습니다. 판결이 끝났습니다. 법원 복도를 걸어 나오면서 저는 발걸음이 가벼운 것을 느꼈습니다. 1년 동안 어깨에 짊어지고 다니던 무게가 조금 내려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수아가 제 팔을 잡으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잘됐다. 저는 이수아를 바라봤습니다. 22살의 딸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강준혁 SNS를 찾아냈고 피해자를 연결했고 법학과 교수를 통해 변호사를 소개했습니다. 이 아이가 없었다면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지 못했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수아야, 고마워. 이수아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더 고마운 거지. 최재명이 다가왔습니다. 박지연 씨, 수고하셨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최재명 선생님 덕분이에요. 최재명이 말했습니다. 박지연 씨가 혼자 파헤친 거예요. 저는 그냥 도구를 쓴 것뿐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웃었습니다. 윤서진 검사가 다가왔습니다. 박지연 씨, 잘 됐어요. 강준혁 같은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 해요. 피해자분들 덕분에 이번 사건이 제대로 마무리됐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검사님이 3년을 기다리셨잖아요. 윤서진이 말했습니다. 기다린 보람이 있었어요. 법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봄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저는 잠깐 눈을 감고 그 햇살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냥 서서 햇살을 느끼는 여유가. 그날 저녁 저는 이수아와 함께 집 근처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특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된장찌개와 제육볶음이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밥맛이 느껴졌습니다. 이수아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저는 밥을 한 숟가락 떠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회수된 돈을 어떻게 관리할지,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이수아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엔 직접 관리해요. 아무한테도 맡기지 말고. 저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다시는 남한테 안 맡겨. 그 말이 농담처럼 나왔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숫자에 밝다는 것은 계산을 잘한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들, 신뢰, 친분, 수익이라는 달콤한 말들을 경계할 줄 아는 것이 진짜 숫자에 밝은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오랫동안 미뤄왔던 일을 했습니다. 전 남편 이영준이 가끔 연락을 해왔는데 그동안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영준에게 짧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이영준은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오후 저는 오랫동안 가지 못했던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이수아와 나란이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강물이 반짝였습니다. 이수아가 말했습니다. 엄마, 좋다. 저는 말했습니다. 그래, 좋다. 저는 박지연이었습니다. 48살 강남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혼 후 지킨 돈을 사기당하고 1년 동안 싸웠습니다. 전부 돌려받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상당 부분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얻었습니다. 혼자서도 싸울 수 있다는 것을, 숫자와 논리와 냉철함이 있으면 분노보다 훨씬 멀리 갈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딸 이수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컸습니다. 저는 한강 바람을 맞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원금 보장. 강준혁이 마지막으로 한 그 말이 결국 거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원금의 상당 부분을 스스로 보장했습니다. 그것이 더 의미 있었습니다. 누가 보장해 준 것이 아니라 제가 직접 찾아낸 것이었으니까요.